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가을이 더 깊어지고 봄비가 내리고 나면 봄이 더 깊어진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가을이 더 바짝 다가오겠죠. 지난주에는 인천대공원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인천대공원은 역사만큼이나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800년이나 되었다는 은행나무 아래도 갔었는데요. 자연은 세월이 갈수록 범접하지 못하는 아우라가 있는데 인간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종자독서 55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로 거기에 있었을까로 찾아왔습니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는 종자독서 48에 읽었던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입니다. 박완서가 개성 박적골에서 태어나서 8살에 서울 현조동으로 이사와서 20살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읽을 2부는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입니다. 저자가 20살이 됐고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6.25가 터지고 전쟁을 겪게 되는 23살까지 1953년까지 이야기입니다. 3부는 그 남자네 집인데요. 앞으로 마저 읽을 예정입니다. 박완서의 엄마는 양반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집에 맏며느리로 아들과 딸 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시어른을 모시고 제사 지내면서 평생 종부로 살아야 하지만 대담하게 아들 교육을 핑계로 그 두꺼운 관습의 사슬을 풀고 서울로 갑니다. 딸인 완서가 8살이 되자 딸마저 데리고 서울로 오직 아이 교육을 위해 떠나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박완서의 오빠는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폐결핵 환자를 사랑하여 결혼까지 했다가 상처하게 됩니다. 다시 재혼한 아내와 아이를 낳고 동생 완서와 어머니를 모시고 도남동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오빠는 고향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6.25가 터지게 됩니다. 어영군으로 끌려가던 오빠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겨우겨우 도남동으로 돌아와서 피난을 가다가 총을 맞아 다리에 부상 당한 채로 한강 이남을 넘지 못하고 다시 현서동 산동네로 숨어들어 피난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때 그 글은 잘 쓴 글입니다. 전쟁 중에 생존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젊은이들이 역사서 못지않게 이 소설을 많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6.25 전쟁 당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서동에는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고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떠났다 와야 다시 국군이 서울에 입성했을 때 사상을 의심받지 않는데 총 맞은 다리로는 피난을 떠날 수 없었던 완선의 가족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올케는 오빠 다리 총구멍에 심지를 갈아 끼우고 바짝 마른 종아리의 총구멍은 생생하고 깊었습니다. 오빠는 방 안에 갇혀 지금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 완서와 올케를 시켜 관공서에 인공기가 걸려있는지 태극기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하고 오게 했습니다. 오빠가 넘은 이데올로기 사선이 도대체 어땠길래 저리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 있는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열을 맞춰 걸어가고 있을 때 높은 데서 바라보면 머리만 출렁출렁 하잖아요. 끝없이 지나가는 행렬을 보며 중공군이 스며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빠는 말을 심하게 더듬을 정도로 인민공화국에 대한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몸은 비록 인민공화국 아래 있지만 마음만큼은 일편단심 대한민국에게 밑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인민군은 낡은 군복 위에 호디부를 덮어쓰고 피난 떠난 집 대문간마다 시험지 반질 정도의 갱지에다가
인민의 소중한 재산은 함부로 못한다는 것과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붙이고 다녔는데 등사기로 민 글씨는 불분명해서 엄포만큼 무섭지 않았고 더군다나 호디부를 덮어쓰고 다니는 인민군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경고문은 권위를 잃었다라고 썼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서울의 눈은 녹지 않았고 인민군대는 너나 없이 호디부를 들쓰고 다녔는데 미군 비행기가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포를 쏠 것이기에 민간인인 척 위장하느라고 그랬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본능적인 생존만 남아 올케와 밤마다 빈집털이로 났습니다. 니남 없이 먹을 게 귀하던 그 시절에 피난을 떠나며 다 들고 갔을 양식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지만 어쩌다 운이 좋으면 밀가루 반포대, 또 급히 피난을 떠나느라 놓치고 간 쌀 두어 대박을 건지고 오는 날도 있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그 시대를 살아오지 못한 세대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오로지 배고픈 것만이 진실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엄살이고 가짜라고 여겨질 정도로 악에 받쳐 있다는 표현은 모든 것이 풍성해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전세가 뒤집혀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했던 자들이 완선의 집에 와서 젊은 완서와 올케를 북송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저들도 목표치라는 게 있으니까 늙은이들은 필요 없고 젊은이들만 북으로 올려보내야 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북으로 발길을 돌리는 며느리와 딸에게 엄마는 임진강만은 절대로 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올케와 완서는 대충 눈치로 임진강을 넘기 전에 국군이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감을 하고 오빠와 조카 하나를 남겨두고 젖먹이는 없고 길을 떠납니다. 당시에 국군이 서울을 지배하면 인민군에게 협조했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민군이 서울을 지배하면 국군에게 협조했다고 사람을 괴롭히자 차라리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압박과 무시를 당해도 그때는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잘 뭉치고 감쌌는데 하는 대목에서는 참 우리나라도 팔자가 기구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에 비하면 약과였지만요. 북으로 올라가던 올케와 완서는 지금의 파주 교화에 다다르게 됐고 사람들과 섞이면 우리가 오른쪽 사람으로 굴어야 하는지 왼쪽 사람으로 굴어야 하는지 정해져야지만 불안을 떨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까지 이데올로기가 어째서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생명이 있고 나야 이데올로기가 있지 왜 이데올로기 때문에 살고 죽어야 하는지 참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서울은 수복되고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엄마가 신신당부한 거는 임진강을 건너지 말라는 것과 또한 돌아오면 현서동 말고 도남동으로 오라는 당부였습니다. 도남동으로 돌아오자 개성에 있던 작은 아버지 식구들도 다 내려와서 도남동에 있었고 12식구가 넘는 대가족이 다시 모여 상을 차리게 되었다는 장면에는 가슴이 훅 뜨거워졌습니다. 피난민이 돌아오자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양반 가문의 자손이던 작은 아버지는 지게꾼으로 숙모는 난전에서 야채 장사로 대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시장에는 현금 거래보다 물물 교환이 훨씬 위험 부담이 적었는데 양식을 가진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뉴똥이나 양단 등 값비싼 봉견으로 만든 한복이나 은수저 그리고 손목시계부터 개종시계까지 각종 시계들이라고 했습니다. 군데 그 전쟁통에도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걸 보니까 의식주 중에 왜 의가 맨 앞을 차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는 미국 여자들이 입던 속옷이 미제라는 이름으로 팔렸는데요. 부자 나라는 살이 마다도 한번 입고 버리는지 새것 같대. 감은 어찌나 하늘거리는지 쥐면 주먹 안에 베지도 않는데네.
입으면 착 달라붙는 게 살성하고 똑같아서 안 입은 것 같다고 양색시들은 그것만 구해달라고 한다네. 제 가랑이에 끼었던 걸 어떻게 파는지 사람들은 희한하다고 했습니다. 전쟁통에 오빠는 총 맞은 지 8개월 만에 돌아가고 남은 가족들은 점차 침울해져 갔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와 미제시장에 활기를 띠었는데 PX에서 근무하게 된 완서는 한 달에 월급 40만 원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 역할을 했고 올케는 옷보따리 장사를 시작으로 동대문에 가게를 얻고 타이밍을 잘 잡은 완선의 가족들은 도남동 집을 팔고 방이 더 많은 큰 집을 얻어서 엄마는 하숙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서울의 집값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시 대학에 가길 원했던 엄마와 완서는 대립을 해가면서 23살 완서는 엔지니어하고 결혼을 하는 걸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건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일상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꼭 완도 가셔서 이 좋은 가을에 대작가가 차린 글 한 상 대접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